네, 또 4시 20분이 돼서요. 마지막 종합소득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20분 정도면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종합소득세.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셨던 항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수입금액, 필요경비의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보통 우리가 업계에서 약간 편하게 부르는 얘기로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해도 종소세 신고를 어느 정도 이미 많이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수입 금액은 부가세 매출 신고만 잘 해도 다, 다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자, 이 필요경비. 자, 이 필요경비의 범위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부가세법상 매입의 범위는 이만큼이지만 필요경비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노란색의 이 VAT가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전부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사업을 위해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차량 비용들, 또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구원들 이제 뭐 사택 지원 비용들 이런 거 다, 이게 부가세 뭐 차량 지원 비용들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표님들 만나서 뭔가 뭐 구이 또는 축의,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또는 뭔가 그런 뭐 접대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사업을 위한 경비로는 포함이 되죠. 왜냐면 어떤 사업을 좀 원활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록 부가세는 붉은색에서 공제가 안 되지만 다 필요경비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고, 인건비 신고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신고 잘 하면 인건비로 반영 가능하고요. 그 밖에 영수증들, 이게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가세법상 그 밖의 영수증들은 그 법으로 정한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네, 하진 않지만 돈 쓴 게, 사업을 위해 돈 쓴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세법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맞다면 다 반영을 해드려야 되니까 영수증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매출에서 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경비들을 차감하면은 이게 사업 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금액이 붙는다는 거는 순이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업 소득 금액은 순이익이고, 여기에 개인당 150만 원, 뭐 자녀들 있으면은 자녀들 수당, 뭐 인적공제 들어가고 하죠. 그래서 각종 종합소득공제, 이거는 사람마다 인별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만 나에 해당하는 공제를 다 반영하면은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은 실제로 이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이 아니에요. 순이익에다가 이 공제 빼면은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 이 세율을 곱하죠. 이 과세 표준에는 내가 단순히 사업만 하고 있다, 나는 위탁 판매 외에 다른 소득 어떤 군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탁 판매 사업장 소득 금액만 과세 표준에 해당하겠지만은, 여기에 내가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메인 잡은 사실 난 근로소득이다 라고 한다면 5월 달에 연말정산 종합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근로 플러스 사업을 해서 과세 표준을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두 개의 합한 그 합계가 과세 표준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봉이 높은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 판매 조금 해보려고 했다가 막상 세금 떼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힘 들인 거에 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세율 곱하죠. 이 세율 곱하면은 여기에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액 공제에 가면은 일단은 내 세금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세금을 각종 할인할 게 있나? 우리 뭐 이제 실제로 마트 같은 데서 장 보면은 뭐 할인 카드 있냐 물어보죠. 그래서 그분의 요건에 따라서 공제 가면 되는 게 있나를 검토해서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 거야? 이제 일단 납세 의무자를 좀 알아야 되겠죠.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데 사실 여기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대다수 여기 해당하실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딱 183일 넘었다, 안 됐다라고 해서 뭐 거주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창출 행위가 어느 국가에서 일어나는지, 대부분의 그 자산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의 밀접함은 주로 어느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이렇게 법조문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막상. 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요. 1년이죠. 1년이고 소득의 종류는 이제 금융소득, 금융은 이자와 배당. 뭐 최근에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입법 정책 보면은 뭐 배당 소득은 아예 분리하겠다. 이런 좀 뭐 소식들도 나오곤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 아니고. 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연금, 퇴직, 양도 이거를 모두 이 소득세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금융소득은 물론 2천만 원 넘어야 되고 이 사업, 근로, 기타, 연금, 금융소득은 다 합해서 1년치 얼마 벌었어를 판단하는데 퇴직, 양도는 따로 빼서 분류과세합니다. 그 이유는 자, 사실 요즘 MZ세대 분들은 워낙에 이제 어떤 이직을 내 어떤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뭐 연봉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하시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것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 누적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 파는 거를 사실 우리가 제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국민들이 집 한 번 파는 그 회전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8년이나 10년 굉장히 상당히 장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퇴직이나 양도는 그 소득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누적되는 기간 자체가 크니까 예컨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퇴직하고 올해 뭐 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종합소득 합산해 버리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분류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요거는 퇴직 양도는 합하지 않아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 신고라는 걸 할 수 있고 기장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라고 해서 추계 신고고요. 기장 신고는 장부를 기록해서 신고한다. 장부를 기장한다 라고 해서 기장 신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장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법상 원칙인데 이제 그 우리 간행과세서처럼 그 세법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분이 세법상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납세 협력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으시겠다라는 정도의 단계에 올라와야만 좀 이렇게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한 일일 수 있어요. 번거롭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요율을 정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국세청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장부 만드실 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요율 제가 아예 우리 경비율을 드릴 테니까 요거 곱해서 소득신고 하세요. 요걸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단순 경비율이 85%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율이 85%라는 거는 소득률은 15%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벌면은 15%가 남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국세청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통신 판매 영위하는 분들을 줄 세워놓고 평균해 보니까 대충 15% 남네. 물론 더 남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덜 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간단히 이 경비율 85%를 곱해서 신고를 끝내실 수 있어요를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경비율이 85%예요. 근데 나는 억울하네. 이 첫 해라서 아직 내가 시행착오 좀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경비율이 나는 사실 거의 98%야. 그러면은 추가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나는 장부를 만들겠다. 기장신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번거롭고 뭐 나는 얼추 85%에 수렴하거나 80%좀 안 돼. 그러면 요게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매출이 아주 조금일 때는 단순 경비를 적용해 주는데 매출이 일정 구간 넘어가면은 기준 경비를만 적용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1억이면 90%는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세금 거의 한 3, 4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불리가 있으니까 조금 사업 초기에만 하다가 기장으로 결국 넘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자 기장 후의 판정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편장부는 아직 이분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정식 장부를 만들기엔 조금 너무 우리가 과해. 그래서 간편만 만드셔도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매출 3억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간단히 가계부처럼 쓰셔도 충분하고 3억이 넘어가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매출이 6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매출이 너무 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정보를 만드세요. 라는 게 6억입니다. 6억 넘어가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면은 이거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외부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자, 내가 매출이 6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 단순 경비율 85%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출이 6천 넘어가면은 나는 10%밖에 적용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6천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매출이 6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경비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 첫 해라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어. 하면은 기장으로 가서 나의 실질을 반영해서 더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내 유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이 85%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해주니까 이 경비율 85%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득률, 순이익이 15%라는 얘기겠죠. 네. 자, 사업 초기, 사실 나 이게 뭐만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설 투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첫 해 정도는 이것저것 소싱해보고, 뭐, 조금 CS도 받아보고, 손해도 좀 날 수 있어요. 특히 사업 첫 해는 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손해가 났으면 장부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장부를 만들면 국가에서는 내 손실을 15년간 2월에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25년도에 한 2천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간단히 요율로 추계 신고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걸 내가 장부로 신고하면 내가 얼마 매출했고 얼마 손해봤고를 다 데이터로 쫙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국세청 전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25년에 2천 손실봤다. 그리고 이거를 15년간 2월에서 쓸 수 있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내가 26, 27, 28, 29, 30 다 0에 수렴해. 예, 다 똔똔이에요. 근데 31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익이 딱 1,500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31년도에 내가 비록 이익은 1,500이 났지만 이 25년도 거를 15년간 2월에 쓸 수 있으니까 25년도에 손실난 2천을 끌고 와서 상기해 줍니다. 그러면 31년도에 나는 수익이 났지, 이익이 났지만, 순이익이 났지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2월 결손금을 2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장부를 만들어야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추계신고는 어디까지나 추경하여 계산한 거니까 저 그때 손실 났는데? 라고 해버리면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손실이 조금 있는 경우 내가 미래에는 어쨌든 이익이 내가 이제 조금 알았어. 이제부터는 이익 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장부를 만들어서 이 손실을 기록해서 이거를 2월에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가끔 이제 5월달에 전화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세금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유형이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죠.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보통 받으시는 우편물 또는 요새는 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시죠. 여기에 내가 무슨 유형인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보통은 사업 초기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사업 초기부터 막 매출 쭉쭉 나고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 초기는 대충 여기에 유형에 많이 해당하실 겁니다. 자, DEFG라고 해서 D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셨네. 간편하게는 장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라고 하신 분들 또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쿠팡도 있고 그러니까 위탁 판매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으셔. 그래서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F 유형 같은 경우에는 6천이 매출이 6천이 안 돼서 단순 경비를 적용받으실 수 있긴 한데 세금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납부세액 발생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단순 경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단순 경비를 아까 우리 통신법에는 85%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실제 경비가 85% 이상이면은 이거 무시하고 장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순 경비로 하실 수도 있어요 라는 제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G 유형은 단순 경비로 하니까 공제 빼고 하니까 내실 세금이 없어요. 그냥 확인 몇 번만 누르시면 세금 끝납니다.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G 유형입니다. 그래서 G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무사나 이렇게 전문가 쓰실 필요 없죠. 그래서 저도 G 유형인 분이 전화 주시면 그냥 혼자 끝내시면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신고를 몇 번 누르면 되니까 확인하셔서 누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F유형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고 단순 경비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겁니다. 내가 경비가 더 높아라고 하면은 이거 안 하고 장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장부가 원칙이고 원칙인데 불구하고 조금 힘드시면 요거로도 하실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리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때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때 인정받은 각종 매입들은 자동으로 경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세 때는 매입이 아니어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경비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런 거 전부 인건비 신고했죠. 경비 가능하고 접대비, 승용차, 뭐 그다음에 뭐 부가세 인정 안 해주는 이런 경비들 다 내가 사업을 위해 썼으면 경비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세액감면 공제들이에요. 세액 감면은 이런 겁니다. 세액 감면은 100% 감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만큼 납부세에서 공제 많이 해주고요. 세액 감면은 특이한 게 2월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해에 안 되면 끝입니다.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감면도 되고 공제로 되면 감면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세액 공제는 그냥 일종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그래서 이 요건 해당하면 1,200만 원 공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다 수령을 못했어. 그러면은 얘는 뭐 내 세금이 있어야 공제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내 세금이 1,000만 원이어서 공제 1,000만 원 받고 그래서 공제가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공제가 1,800이어서 800이 남았어. 그러면 2월 되겠죠. 그래서 공제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2월 결손금 마이너스는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최저한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세금을 빼드리긴 할 건데 감면 공제로 빼드리긴 할 건데 적어도 이 정도 내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세계 최저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내 최저한세가 2천이다 라고 하면은 세액 감면 공제 다 받아도 이 2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감면 공제 받아서 1억을 다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2천은 나중에 2월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2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제 감면 중에서도 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 감면들은 이걸 무시하고 다 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판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혜택으로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50% 감면해줍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5년간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세 개를 알아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뭔가 이 과밀억제권역은
꽉 차서 답답해. 마음이 벌써 답답하죠. 용어부터. 답답하죠. 그래서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이 과밀로직권역 바깥에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우에 따라서 5년간 세액감면 해주는데요. 그게 요건에 따라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50%를 5년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감면 대상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해요.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업으로서 다 해당합니다. 해당하고 자, 이 제가 과밀업체권역 바깥에서 창업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면 누가 받을 수 있냐? 청년이 통신판매업을 과밀권역 바깥에서 창업했다. 최초로 창업했다. 100% 가면 5년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올해까지만이에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안에서는 75% 감면입니다. 올해까지만 100% 감면이에요. 올해까지 창업하면. 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권역 바깥에서 통신판매업 창업했다. 이러면 50%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인 사람이 과밀권역에서 창업했어요. 그러면은 50% 감면은 가능하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과밀권역 안에서 창업하면은 아예 감면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과밀권역은 이 빨간 붉은 부분을 얘기해요. 보시면 서울, 뭐 고양, 의정부 이런 좀 수도권 주요 지역이 다 해당하죠.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은 이 과밀어채권역에서 빼주고 있어요. 청라, 영종도, 송도 이런데. 그래서 막 아프리카 BJ들이 뭐 송도에 주소지만 놓고 세무조사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안산 이런 데는 또 과밀어채권역이 아니고요. 또 특이하게 용인은 전체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업종은 해당해요. 원래 업종을 건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밀업체권역 내에서 청년이 창업하면은 그러니까 과밀업체권역 이 빨간 붉은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붉은 구역에서 청년이 창업한다. 50% 감면.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은 붉은 구역에서 창업하면 아예 혜택을 안 줘요. 청년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붉은 구역 바깥에서 창업해야 50%라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5년간. 이 청년의 범위는 34세까지 얘기해요. 만 34세까지. 그래서 만약에 병역을 이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병역 기간을 청년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죠. 병역 2년 갔다 왔으면 이 병역 기간을 유예를 해줘서 36세까지는 이 사람이 청년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일무이한 100% 가면은 과밀업체권역 붉은 구역 바깥에서 청년이 통신판매업으로 창업을 했다. 5년간 100% 가면 가능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혜택은 없어요. 네. 대단한 혜택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요건을 맞춰서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요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 하면 이런 거 말짱 돌아먹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핏대 올려가면서 굳이 재미없는 거 계속 3개를 강조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등록을 하세요. 등록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감면율은 건드리지 않았고 감면 한도만 들어왔는데 이 감면율은 내년부터는 100% 감면이 없어질 거예요. 수도권 안에서는 최대 75%로 줄어들고 수도권 안에서 원래 기존에 50%라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25%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창업하셔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은 그냥 특별세액 감면 10에서 30%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 도소매업에 해당해서 가능합니다. 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은 통신판매업은 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세법상 여기는 도소매업에 해당해서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4대보험 직원분들 모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4대보험 직원분들 한 번 모시는데 사업주의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명당 파격적으로 이렇게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방에서 청년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다. 1,55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냥 다이렉트로. 엄청난 혜택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받으셨으면 받으시는 게 좋은데 대신 이게 혜택이 큰 만큼 공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3년간 사후관리를 적용받습니다. 내가 1차 년도에 어떤 직원분을 고용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년간은 그 직원 수를 유지해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나가셨다, 해고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 뱉어내야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거. 그래서 이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냥 해고해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내보냈다. 그래도 뱉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요 정도 이슈를 좀 알고 가시면은 적어도 어디 가서 눈 뜨고 코 베었다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은 사업소득 금액까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잘 우리가 받아서 잘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업소득 금액이 나왔고 종합소득 공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을 이거를 추계로 할 거냐 기장을 할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추정하여 계산할 거냐 장부로 기록할 거냐. 내가 만약에 사업 첫 해고 요건에 해당돼 매출이 6천이 안 넘어 그러면은 추정하여 계산하면은 적어도 경비율 85%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85%에 얼추 해당하거나 85%의 미달에 나는 85%만큼 쓰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85% 적용받고 세액 계산하기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85%보다 난 더 썼어. 사업 초기라 이거저거 해보느라 아직까지는 그 거의 원가가 거의 100%에 수렴해. 그러면은 추계로 하시면 불리한 거죠. 오히려 장부를 기록하시고 그 결손을 15년간 이월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 될 이슈가 하나 있고요. 이걸 넘겼다. 이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정하여 계산할 건지 장부를 기록해서 실제 그대로 계산할 건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쭉 내려가죠. 내려가서 상출세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세액 공제 가면 내가 청년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가면 꼭 받아야 되고요. 청년이 아니지만 나는 광해군역 바깥에 살고 있어. 광해군역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50% 받아야죠. 그리고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시잖아요. 그죠? 중소기업이면은 특별세액 가면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너무 커져서 이제 4대 보험 직원분들 너무 모시고 있으면은 고용세액 공제도 챙기면 좋죠. 한 명당 막 1,300씩 이렇게 주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챙기는 이슈가 여기에 있고, 자, 이게 사업용 계좌. 또 말씀드려요.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간이점 등록 안 하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네, 꼭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하시면 그냥 하세요, 제발. 네, 하세요. 요 정도 이슈 넘어가시면은 소득세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적시에 시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기만 제대로 알아도 반은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통신 판매업을 하실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해봤는데 지금 4시 48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하는 내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내려받으셔서 충분히 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요 통신 판매에 대한 관심도도 높으시고 사실 저도 직장인일 때 해볼까라고 하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접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공감도 되고 어떤 부분에 좀 궁금해하실까 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날도 더운 날 이렇게 친히 발걸음 해주시고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와주신 분들 그 사업에 이익 번창을 제가 기원하면서 또 무더운 여름날 가족분들 다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하면서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